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독도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119 소방 헬기가 이륙 2분 만에 바다로 추락해 7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접하셨을 겁니다.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엔 추락 소방 헬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색 경험이 있는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본부장 연결해서 구조 방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부장이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후에 소방 헬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걸로 수색 당국이 전해왔는데요. 해경 잠수 요원들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동해기 때문에 시야 문제는 별로 없을까요? 그래도 태양광이 이제 30m, 뭐 60m 이렇게 들어가야 되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조건은 좋지 않습니다. 조건 좋지 않고. 예, 그다음에 그 동해이기 때문에 또 그 수심이 굉장히 깊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일반 지금 에어다이빙은 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혼합기체를 사용해서 수중 수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수사들이 투입돼서 구조 작업을 먼저 하게 되겠죠. 그리고 헬기 인양은 그 다음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인명부터 우선 수색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인양으로 가겠죠. 예. 지금 사고 해역에 심해 잠수대원을 포함해 잠수사 84명이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인력은 충분한 겁니까? 네, 뭐 현재로 봐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기상이 이제 조건이 좀 받쳐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 희망을 갖는데 기상 악화만 안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예, 현재 기상은 뭐 어느 정도 파고는 있지만은 수색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둠이 깊어져도 계속 수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야간에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뭐 그렇게 지금 시급성을 가지고 또 수색 요원들의 어떤 안전을 우리가 담보지 않고 좀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 수색은 좀 해상 수색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을 것 같고요. 수중은 조금 지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해양 수색은 계속해서 추락 그 시점부터 계속 있었을 텐데 지금 뭐 사체 한 구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만 지금 전해진 상태입니다. 예. 그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실종자들이 헬기 안에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분들이 그 헬기 안에 계실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안 그렇으면 지금 시간대가 이미 지금 해상으로 떠오르거나 일부 어떤 유리품 같은 것들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뭐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떠나갔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동체가 원형 자체는 아니겠지만은 예. 낮은 고도를 날다가 추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조종각 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기체 안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헬기가 이륙한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서 추락했다. 물론 뭐 수색 구조 작업이 완료돼야 사고 원인이 명확히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떤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상인데 기상은 이미 이륙 허가를 받고 독도까지 왔고 독도에서 다시 이륙을 했기 때문에 기상이 작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저기 이제 기체이람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정 이제 이끼가 아니고 회전 이끼이기 때문에 동력 전달 계통에서 이상이 생기면은 곧바로 추락하는 그런 헬기거든요. 헬기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무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좋은 소식을 좀 기다려 보죠.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의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정시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한 대대적인 교육계획을 주문했습니다. 교육부의 방안은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쟁점은 정시 확대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중심의 정시가 확대되면 공교육이 붕괴된다. 강남 고소득층에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정시 확대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소 이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현입니다. 예. 우리 지금 30대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난 익은 이름일 테고. 네. 요즘엔 뭐 직접 학생들 가르치나 이건 안 하시죠? 네네. 예. 지금 뭐 제가 5년 정도 됐습니다. 예, 안 하신지. 떠난 지. 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스타 강사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자, 우리 이제 입시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현재 정시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시 비중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계속 줄어들어 와서요. 지금은 20%대 초반까지 정시 비중이 떨어져 있고 수시가 70% 중반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예. 정시 비중은 굉장히 이제 낮아진 셈인 거죠. 예. 네. 그 수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뭐 복합적이어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주요 대학들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갖다가 선점해야 된다. 예. 이런 경쟁이 수시 이렇게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빨리 들어와라 이거군요. 그렇죠. 빨리 수시 합격을 시켜놓으면 정시엔 다른 데 지원할 수 없거든요. 예. 선점 효과가 생기는 거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고 지금 정부까지 수시를 확대하라는 걸 지원하는 장려하는 정책을 취해온 것도 그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학력고사, 네. 그다음에 수능만 보는 세대, 네.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은 오히려 쉬웠어요. 학력고사나 수능 때는 점수 보고 몇 점 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학 가면 되는데 이런 제도가 좀 사라지면서 수시를 넣고 뭐 입학사정관 제도라든가 학생부 전형 제도라든가 이걸 처음에 도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가장 큰 취지는 네. 다양한 인재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인재의 다양성에 관한 취지가 출발점의 취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만 해서 대학 들어간 이건 아니고 그렇죠. 예, 다양성을 좀 살려서 예, 암기라고도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성적이 높은 학생뿐만 아니라 예. 다양한 재능과 특기나 적성이 있는 친구들도 대학에 들어갈 기회를 만들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였었던 거죠. 예. 그런데 뭐 이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이게 돈 많은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 또 정보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제들이 혜택받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약자들의 자식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불합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정시를 좀 더 늘리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취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 문제는 성적이 아닌 다양한 재능이나 능력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겠죠. 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기록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서류에 표현되는 활동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학생부에 표현된 활동 기록이 됐던 자기소개서에다가 써놓은 기록이 됐던 이제 그런 기록을 봐야지 성적 외에 다양한 재능들을 알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 기록이라는 게 학생이나 교사가 써주는 주관적인 기록이라는 것이고요. 그 기록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 부모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으면 아주 풍부한 기록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떤 학교에 다니냐에 따라 또 기록이 달라집니다. 예. 자사고나 특목고 같이 부유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굉장히 풍부해질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지 못한 학교는 기록이 굉장히 빈약해지게 되는 거죠. 학교 내에서의 위치도 기록에 영향을 줍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전교권 안에 들어야지 기록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전교권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은 아예 소외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 들러리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기록의 주관성도 문제가 되고 기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 이런 문제제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요. 뒤에 그 얘기를 잠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기록의 주관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더해서 예.
대학은 그 기록을 보고 학생을 뽑지 않습니까? 예. 그 기록을 보고 어떻게 뽑는지가 아주 불투명해요. 소위 대학에서는 그걸 정성평가 얘기했다고 말하고 종합평가 이것저것 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합격한 학생도 내가 왜 합격한 건지 떨어진 학생도 내가 왜 떨어진 건지 예. 알 수 없는 그래서 보통 깜깜의 전형 이런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이 문제까지 결합되니까 대학 입시에 대한 불신들이 아주 심각해진 그렇죠. 상태에 오게 되고 착감의 사태까지 왔다 이렇게 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 정시 학대를 언급한 이유도 지금의 제도는 조금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거고요. 네. 또 그런 여론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특히 전교조에서는 정시 학대하면 안 된다. 오히려 불공정을 키운다 이렇게 반대하고 나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정시를 확대하면 불공정이 해소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정시를 확대하면 안 된다는 이제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불공정이 더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시니까 그 측면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공정 불공정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 대다수가 정시를 지지하고 공정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나 20, 30대는 뭐 70% 이상이 지지하는 결과로 나왔는데 왜 국민 대다수가 정시가 공정하다고 말하는 걸까를 예. 이제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학교나 학교 내 위치가 영향을 줍니다. 예. 여기서 소외된 친구들은 접근 자체가 어려운 거죠. 부모를 좋은 부모 만나서 활동 기록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기록 가지고 대학에 합격하는데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문제는 이 기록을 학생이 만든 게 아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거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시가 공정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 정시는 수능시험을 보는 건데 예.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배경으로 문제를 냅니다. 예. 고등학교 교과서 수업은 모든 고등학교 다 합니다. 예. 교과서가 모두에게 공개돼 있죠. 수능 기출문제가 모두에게 공개돼 있습니다. 수능 참고서가 모두에게 공개돼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시험을 누가 보냐면 학생이 보죠. 학생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대신 봐줄 수가 없으니까. 전교조 측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1,000만 원짜리 과외하는 애하고 과외를 못하는 애가 수능 시험 보는 게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1,000만 원짜리 과외를 시키더라도 공부는 학생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학생이 가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이 조금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뭐 여건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학생이 공부하고 학생이 시험 봐야 된다는 것 자체 학생이 뛰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뛴 결과 가지고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의식들을 잘 못 보시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정시가 더 불공정하지 않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공정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얘기다. 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방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 뭐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랐고 저희 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예.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도 훨씬 적게 예를 들면 이현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신지도 몰랐거든요. 네. 대학교 졸업하고 네.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원도 그렇고 이게 너무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선상에서 정시라고 하더라도 네. 출발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예. 정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좀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보의 차이가 대학 입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정보 격차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정시일 때도 정보 격차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정시는 그나마 교과서 똑같고 기출문제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복잡하고 다양한 입시를 하게 되면 정보 격차 문제는 말할 수 없이 더 커지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가장 단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이런 거예요. 대학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예. 옛날에 그냥 수능 성적만 가지고 대학에 가거나 학력고사로 대학 갔던 분들은 부모님이 대학 가서 설명회를 들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 설명회 부모들이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학 설명회 듣고 알아먹냐? 못 알아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사교육업체 설명회 가서 또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백업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해야 되는 입시. 이게 복잡해진 입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정보 격차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100% 정시로 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래 지금 중요한 게 정시 학대 찬성한다. 다만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황금 배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뭐 대통령님 말씀 이후에 정부에서도 그 고민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작년에 공론화 결과로 이제 도출됐던 것이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장께서는 뒤에 말씀하시기를 공론화 결과로 볼 때 산술 평균 내면 39점 몇 프로 정도가 정시 비율로 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예. 실제 공론화 결과 자체를 놓고 보면 공론화 결과에서 최대 득표를 얻은 것이 이란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안이 뭐였냐면 정시 45% 이상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교육부가 얼버무리면서 작년에 30% 이상 권고로 이제 미봉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 상태에서 정시 확대를 말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30%보다 훨씬 높아져야 될 거고요. 저는 한 45%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일괄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한테 정시 45% 이상 이렇게 요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고 특히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정시에서 학생 선발의 경쟁력이 좀 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로 45%를 뽑아라 그러면 아주 난감한 사태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걸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학중의 비율이 아주 높은 학교들은 지방 대학들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회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들인데 그렇겠죠. 예. 지방 대학들한테 45% 이상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부담 문제를 잘 알고 계셔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정시 비율 높이는 것에 부담을 덜 가지면서 학중의 비율을 낮추고 주요 대학의 정시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전 심하게 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예. 하고 아마 그런 답이 찾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 교육 문제 쉽지 않은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김경숙님께서 그냥 대학 다 들여보내고 졸업을 어렵게 합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이름 없는 TV님께서 수능 점수야말로 학원빨, 가외빨이라는 엄마들 얘기가 많습니다. 고슴도치님께서 정시 늘린다고 공정해질까요? 돈 많으면 쪽 쉽게 가입받을 거고 오히려 수시를 손봐서 공정하게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 동님께서는 입시 제도를 손볼 게 아니라 대학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작가준님께서 방향은 입학 사정관제가 맞다고 봅니다. 의식이 따라가지 못할 뿐. 카페 5번 출근님 무조건 대학 가려는 풍토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대학 네이밍으로 지원하는 것 이런 의견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 의견도 지금 다 각양각색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국민들, 모든 학생들, 모든 학부모들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 테고요. 네. 얼마만큼 그 잡음을 줄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의 수능 시험, 과거의 학력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답을 내는 거란 말이죠. 네. 이걸 좀 벗어날 수 없냐? 뭐 논술 중심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고를 해야만 답을 쓸 수 있는 불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불가능하지 않을 거고 저는 뭐 객관식 시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예. 근데 이 시간에 거기까지 얘기할 시간은 별로 없겠지만 객관식 시험은 무조건 나쁜 거다. 사실은 이 생각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갈 때 보는 시험 중에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70문항이 객관식이고 논술은 2문항입니다. 미국의 SAT라는 시험이 있죠. 에세이를 빼면 다 객관식입니다. 핀란드 얘기를 좋아하시니까요. 저희가 저희 연구실에서 핀란드 시험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핀란드에서는 우리나라 수능 같은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 있고 그건 주관식 논술식입니다. 이 성적은 변별력이 없어서 대학별 고사를 봅니다. 따로. 핀란드에서 경쟁력이 높은 학과가 의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이런데 경제 경영 본고사 문제를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그 본고사 문제가 40문항인데 30문항이 사지선답니다. 그리고 10문항은 OX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객관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객관식 그러면 이런 편견이 있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그러나 객관식의 한계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 가지고는 아이들의 깊이 있는 사고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깊이 있는 응용 능력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 객관식 시험에 맞춘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수업의 질도 깊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능이 주관식 논술식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하면 저는 100% 동의하고요. 다만 논술식 수능을 도입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비판적 읽기 수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그런 수업이 없습니다. 비판적 글쓰기 수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과목에 대해서 논술 문제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수업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논술식 수능을 도입한다 그러면 저는 뭐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면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하면은 아마 반대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객관식 문제풀이의 수능의 한계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엉뚱하게 무슨 얘기를 해왔냐면 동아리 활동 뭐 했냐? 봉사활동 몇 시간 했냐? 엄마가 관련 있는 뭐 로펌에 가서 인턴 얼마나 했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자고 만들었고 그것의 전형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런 부작용이 커진 것이다. 논술식 수능 도입은 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술을 뭐 전과목에 도입을 안 하더라도 필요한 과목에만 뭐 도입을 학생들이 자기가 또 선택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거. 자, 이 학종의 불공정성이랄까요? 그러니까 뭐 자소서, 뭐 추천서 이런 거는 좀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거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10년 동안 다듬어왔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예컨대 뭐 공인호 학성적 빼라. 외부 수상 실적 빼라. 외부 경시대에 참여 빼라. 이것저것 빼라. 이거 글자 써 주저라. 저거 글자 써 주저라. 최근에 와서는 그 마지막 버전이 비교과를 다 빼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다 빼겠다는 거죠. 그런데 본질은 남습니다. 본질이 뭐냐면 여전히 서류에 주관적인 기록이 중심으로 담겨질 수밖에 없고 그 주관적인 기록으로 정성평가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이 만약에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 측면을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라면 지금은 정부가 할 일이 뭐냐면 대학에서의 전형과정, 대학에서의 평가과정, 그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가이드를 줄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어요. 대학에서 뭐 하는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 모든 학생에 대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일반인들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의심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류를 지원한 학생들의 서류가 모두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가이드를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학사정관이 한 사람 평가할 때 서류 평가할 때 최소한 3명 이상이 복수로 평가하게 하는 걸 의무화시켜야 된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입학사정관 한 명이 평가해서 가거나 뭐 그렇겠죠. 이거로 합부리 결정을 이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법제화시키고 의무화시켜야 된다는 건 실제로 수많은 대학들이 복수의 3명 이상의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평가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입학사정관의 독립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라.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의 전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비교한 대책이 되는데 대학의 이 프로세스만 투명하고 공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학종의 부작용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의 대안을 정부가 지금은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워낙 좀 민감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모든 사안을 그냥 각 대학교에 맡기면 어떻겠느냐. 각 대학이 알아서 하게끔. 전형 방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은 뭐 거의 대학이 알아서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대학 입시에 관한 대학한테 거의 전적인 잘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 얘기하는 것에 대학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에 그렇게 맡겨왔더니 그 불투명성, 불공정성의 문제 이렇게 심해진 거거든요.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되는 가치지만 그 대학의 자율성의 이름으로 대학이 아무나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남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율성은 존중돼야 되지만 그 안에서 전형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해서 문제가 제기될 때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의무. 이거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뭐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입시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니냐.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 바꿀 때마다 입시 제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교육의 백년대계라는 말을 저는 선생으로만 살아왔는데 공교육 선생부터 시작해서 사교육 강사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백년대계라는 말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교육부에 바라는 것도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급변하는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육당국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현실에서 문제를 찾아내야 되고 현실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교육적인 이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겠죠. 교육적인 이념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그럼 교육적인 이상과 이념이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념에서부터 연역적으로 추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론된 문제 가지고 대책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이라는 게 제가 표현한 대로 말하면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실 적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현실 적합성 떨어지는 거 가지고 교육정책을 내놓으니까 그 정책이 당장 반발에 부딪히고 반발에 부딪히면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서 이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짧게 좀 답변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경쟁교육, 평등교육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경쟁교육을 해왔고 그것 때문에 산업화를 이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등교육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선행학습 같은 거 없애고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경쟁과 평등 구도로 갔었을 때 대답은 뭐 당연히 평등지향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에 대답할 수 있는데 이게 낭만적이면 안 되는 것이 정해진 정원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데 거기에 경쟁하지 말라 그럴 수 없고 경쟁이 있는 현실에서 경쟁을 눈 가리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쟁은 공정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다만 성적이 높든 낮든 인간적인 대접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갔던 대학에 가지 않았던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의 평등적 접근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경쟁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걸 눈 가리기 위한 평등 얘기라는 거라면 이런 얘기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교육연구소 이현 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하진 텐아시아 기자,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김수현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랙머니 언론 시사회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 블랙머니에 출연하는 배우 중 한 분 강신일 씨. 강신일 씨가 우리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서간도 독립운동가 무명 씨의 꿈 나레이션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나레이션을 했던 배우 강신일 씨 전화 연결 먼저 하고 그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됐습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 전화 연결해서 고맙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강신일입니다. 자, 역사 다큐멘터리 처음 이렇게 제안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승낙을 하셨습니까?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 네. 일단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서간도 독립운동가 무명 씨의 꿈이라는 제목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이런 식의 다큐멘터리는 종종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레이션을 하면서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랄까 있습니까?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가슴에 와닿은 건 민초들의 독립운동 그 과정을 추적하는 거였고요. 그 중간에 서간도 신흥무관학교로 찾아가는 길인데 그 옛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 지금은 옥수수밭으로 남아 있는 그 현장이 방송됐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압록강 건너편을 지나갈 때 그 강 건너 북쪽에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인사하면서 손을 흔들다가 넘어졌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통일합시다라고 이쪽에서 외쳤는데
강 건너 저 멀리서 희미하게 한마디 외치는데 저 말도 통일합시다가 아닐까 이렇게 아득히 들려오는 그 소리 장면이 좀 가슴에 남았습니다. 예.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고 신흥문화가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사실 우리 후손들의 몫인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아마 강신일 씨도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고요. 네. 자, 다큐멘터리 나레이터로서 청취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역사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공이 갖고 있겠지만 이번 작품을 하면서 100여 년 전에 나라를 빼앗긴 그 시절에 조국이 아닌 저 멀리 바람 차가운 서간도라는 곳으로 가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관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학업과 군사훈련을 병행했던 그 이름 없는 독립의병들을 생각하면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가슴도 먹먹하고 100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이 독립을 위해서 했었던 그 꿈이 얼마만큼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뭔가 남과 북으로 걸려져 있는 현실이 아직도 완벽한 독립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더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블랙머니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블랙머니 홍보담 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다 잊혀졌을 텐데 2011년인가요? 이제 하나은행 매각한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금융 스캔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고 경쾌하고 재미있습니다. 많이들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강신일 씨였고요. 자, 강신일 씨가 나레이트를 맡은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서간도 독립운동가 무명 씨의 꿈, 내일 오후 3시 94.5 YTN 라디오로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 좀 들었는데 PD분하고 작가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좀 밤에서 막 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면 PD님하고 작가님이 너무 이제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울고 있었다. 그걸 후문이 들리는데 뭐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 라디오 제작한 사람이 우리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제작진이거든요. 네. 저분들이 역사에 관심이 전혀 없다가 저를 만나고 나서 역사 독립운동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관심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자, 아까 살짝 얘기했습니다. 블랙머니 언론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 출연했던 강신일 씨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요? 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등 이른바 론스타 스캔들이었죠. 그걸 가지고 만든 건데 흔히 먹튀 이런 표현 썼었죠. 그렇죠. 먹튀로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사실 실제와 얼마나 가깝게 이렇게 만드냐라기보다 조금 더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개인의 의사를 좀 표현을 했습니다. 감독님이. 정지영 감독이네요. 자, 그런데 이게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루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번에 개봉 시점과 맞물려서 이 검찰 개혁 등 이 사회적 화두로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묘하게 이 상황들이 좀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좀 마음적으로 한편의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관객들이 관심을 가져서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요계로 갑시다. 반가운 얼굴이 돌아왔다. 언니 걸그룹 부하걸이 컴백했는데 김하진 기자 다녀왔다고요? 네, 부하걸이 오랜만에 새 음반을 발표해서 음감회를 열었어요. 4년 만에 새 음반이어서 음악 팬들도 물론이고 또 가요계 업계 사람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요 대본에 김하진 기자님 이 작가한테 부하걸이 어떤 약자인지 아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돼 있잖아요. 네. 부하걸이 브라운즈 아이디 걸 아닙니까? 맞아요. 그 바로 위에 대본에 써있어요. 그거 써있는데. 새 음반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새 음반 제목이 리바이브라는 음반 제목이고요. 사실 이번 음반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굉장히 사랑받았던 인기곡을 브라운 아이드 걸스, 부하걸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좀 재해석한
리메이크 음반입니다. 리메이크. 네. 예.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4년간의 공백이 있었죠. 왜 이렇게 길게 됐을까요? 사실 음감회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인 씨가 이렇게 좀 고백을 하듯이 네. 나 때문에 이렇게 공백이 길어졌다 이렇게 털어놨고요. 가인 씨가 이전에 불안장애 또 불면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다고 털어놓으면서 좀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한 번도 데뷔 후에 쉬어본 적이 없어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서 좀 이렇게 공백기가 길어졌습니다. 예. 저희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그 카메라가 딱 한 대 있다가 오늘부터 4대를 설치해서 네. 다양하게 우리 나오시는 패널분들 여러분들도 비춰주고 있거든요. 네. 비춰주고 있는데 댓글로 이정희님께서 김하진 기자님 이렇게 이뻤습니까? 성우님께서 김하진 기자 아이즈원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조율이 닮았습니다. 제가 지금 옆으로 영상이 보이거든요. 예. 굉장히 화면 잘 나오고 있어요. 아니 원래 이쁘신데 화면도 지금 굉장히 조명이 잘 받고 있어요. 어디서 지금. 네. 감사합니다. 김하진 기자의 외모를 보실 분들은 네.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 얘기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불의의 가수 유재하 씨. 네. 오늘은 11월 1일인데 그쵸. 11월 첫날이면 자연스레 소환되는 뮤지션 그쵸. 유재하 씨와 김현식 씨. 예. 네. 두 분 다 이제 기일이 11월 1일입니다. 각각 유재하 씨 같은 경우는 32주기 그리고 김현식 같은 경우는 29주기를 맞았죠. 예. 두 사람이 함께 음악을 같이 했던 적도 있다고요. 네, 1986년도에 유재하 씨가 김현식의 백밴드였던 김현식 씨의 백밴드였던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건반을 했었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 같이 있었던 분들이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김종진, 전태관. 그렇죠. 예. 아, 전태관 씨도 돌아가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네. 근데 유재하 씨가 거기서 나오면서 1집 음반을 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데뷔작이자 유작이 됐는데 네. 곡이 들어있는 모든 노래가 다 좋아요. 엄청 좋죠. 네. 대단합니다. 비 오는 날 들어도 좋은 노래 있고 예. 날이 맑았을 때 들어도 좋은 노래 있고 예. 너무 좋습니다. 살인의 추억에 또 OST로 쓰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김하진 기자는 모를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아무래도 그 음반이 명반으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서 리메이크 또 계속 했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 되면 라디오를 들으면 꼭 나오는 노래여서 줄곧 듣고 자라왔습니다. 예.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우울한 편지, 지난 날, 가려진 길,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너무 좋았죠. 김장 캐스터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이 중에서 좀 우울한 편지 제일 좋아하고요. 네. 그래. 비 오는 날 들으면 또. 비 오는 날 막걸리와 함께. 예. 네,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거죠. 그렇죠. 네,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일이었죠. 만약 두 사람이 계속 살아 있었다면 우리 음악계가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유재하 씨가 지금 유재하 씨가 키운 건 아니지만 유재하 씨가 돌아가고 나서 후원을 통해서 나온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있고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계셨다면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뮤지컬도 열린다고 하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목이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뮤지컬인데 고 김현식 씨, 유재하 씨, 김광석 씨의 이 주옥 같은 명곡을 소재로 한 주크박스 창작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11월 1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개막을 해서 내년 1월 5일까지 대학로 예그린 시어터에서 장기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간혹 이렇게 노래를 가지고 하는 공연들이 재미있을까 하는데 오히려 노래만 갖고 하기 때문에 지루함이 없이 훨씬 더 재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끝나고 나서 무조건 이 노래 부르면서 집에 가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핫한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죠. 네. 가수 김건모 씨 결혼 발표. 정말 결혼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예. 결혼 소식을 전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고 예비 신부 또 예비 신부의 가족들까지도 굉장히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만났답니까 두 분은? 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는 지인들이 좀 겹쳤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됐고 올 5월부터 우연한 계기로 만나서 좀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결혼 후 계획은 어떻답니까? 우선 결혼을 하고 나면 김건모 씨가 꿈꾸던 결혼 후 생활이 좀 같이 봉사활동을 다니고 또 음악적으로
예비 신부가 피아니스트거든요. 그래서 같이 뭐 치과 버스를 빌려서 미용 버스를 빌려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음악을 전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기자 얘기대로 김건모 씨의 예비 신부 집안이 다들 유명인들이라고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아버님 같은 경우가 작곡가 장욱조 씨고요. 장욱조 씨. 네, 그리고 오빠가 장희웅이라는 배우 겸 지금 프로 볼링을 하고 있는 볼러인 장희웅이라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실검에 아버지 그리고 오빠 그 본인까지 해서 계속해서 올라왔었어요. 실검에 1, 2, 3위로. 그럼 뭐 음악가 집안이네요. 그렇죠. 아버지 작곡가, 딸은 피아니스트. 오빠는 이제 뭐 연기자인데 어쨌든 그 예술가의 집안이라 볼 수 있겠죠. 네. 그 장욱조 씨가 조용필의 상처, 최진희 씨의 꼬마 인형, 방주현 씨의 기다리게 해놓고, 유미리 씨의 내 젊음의 빈노트. 이 엄청난 곡들을 작곡하셨네요. 네, 저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작곡을 하시고 지금은 목사님으로 음악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혼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